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파국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단식을 결정했다.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흔히들 단식 투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결행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지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지금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용익 이사장이 노조 간 갈등을 풀겠다며 이틀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고객센터 상담 직원들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고용을 요구한 가운데 정직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들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김용희 이사장은 노동 갈등을 대화로 풀겠다며 단식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갈등을 풀어야 할 이사장이 또 다른 투쟁에 나선 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벌어지는 노노 갈등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벌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공정이 우리 시대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지만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선 모두가 의견이 다를 겁니다. 청년 정치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정을 외치면서 가산점과 할당제 폐지를 언급한 것을 사다리 걷어차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능력주의로 봐야 하는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역시 같은 선상의 문제일 텐데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함은 무엇입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백신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을 향해 대화와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법 제정에 앞장서온 정의당 장혜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이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언제 봤었죠, 마지막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얀센 백신 맞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날 오후에 백신 접종을 해서 네. 혹시 뭐 그 백신 접종 관련 뭐 면역 반응 이런 거 있을까봐 네. 그날은 이제 그 다른 기자한테 방송을 부탁을 했었죠. 근데 어때요? 얀센 백신 맞으니까 혹시 뭐 몸살기가 있거나 아니면 발열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게 뭐 사람마다 뭐 면역 반응이 다르겠는데 저 네.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와, 참 복 받았다 그래야 되나요? 몸살기가 있었다 이런 분들도 좀 있고 그렇던데 하여튼
건강 이상이 없었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얀센 백신도 뭐 맞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큰 부작용은 없다 이렇게 또 대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주변에 보면 뭐 열이 났다는 뭐 경우도 있고요. 뭐 네. 근육통이 좀 시달렸다는 경우도 있고, 뭐 저처럼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이게 백신을 제대로 맞은 게 맞는지 오히려 불안하다.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자 한번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25명 줄어든 37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8,647명이 됐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 수 374명 자체는 지난 3월 23일 이후에 84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연이틀 확진자가 300명대에 머무르는 것 역시 4차 유행 시작 전인 지난 3월 15일에서 16일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347명, 해외 유입이 27명이었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128명, 경기 118명 등 수도권이 257명으로 전체 74.1%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숫자는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1주간 이 주요 4종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가 226명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신규 변이 감염자 226명 가운데 영국에서 유래된 알파형 변이가 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인도발 델타형 변이 30명, 그리고 남아공 베타형 3명, 브라질 감마형 1명 등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한 곳이 영국이잖아요. 지금 백신 접종률이 한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영국이 봉쇄제 일정을 한 달간 연기했다고요? 이게 확진자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까? 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애초 6월 21일로 예상을 했던 규제 완화 날짜를 7월 19일까지 연기한다고 AP통신 등이 현지발로 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현명하다면서 코로나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주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계획이 미뤄진 배경에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이 있는데요. 이 이른바 그 인도에서 그 유래된 변이인 델타형 같은 경우에 네. 이 영국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에서는 위중증률도 높다. 오늘 우리 방역당국도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 방역당국은 한국에서는 아직 델타 변이 점유율이 낮은 편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느린 편이라면서 빠른 백신 접종을 통해서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건데요. 오늘 오후 9시 잠정직 개최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 9시까지 그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그 잠정 집계치가 486명, 어제보다 153명이나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최종 오늘 1일 집계치는 500명대 중후반에서 많게는 600명까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향 추세에 있는 거는 일단 숫자로만 보면 맞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패턴은 이제 말하자면 주말이나 휴일에 확진자가 좀 감소했다가 그 주말 휴가가 끝나면서 좀 증가하는 추세 자체는 뭐 비슷한데 숫자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막 5, 600명대 이제 이랬던 거에 비하면 조금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 백신 효과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오늘 전 국민의 4분의 1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맞았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네, 백신 효과이기를 뭐 기대하는 뭐 그런 의견들이 다 많을 텐데요. 네. 오늘 그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 오늘 자정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1,256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24.5%가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권덕철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에는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면서 이것은 당초 6월 말까지 달성하고자 한 목표였으나 시기가 2주 정도 앞당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고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국민의 염원이 만들어가고 있는 뜻깊은 결과라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이달 내에 1,300만 명 그리고 최대 1,400만 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마치고 9월까지 7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고요. 최종적으로는 11월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 접종 속도로 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목표 수치가 9월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600만 명을 접종하는 거잖아요. 1차 접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근데
지금 백신이 부족해서 이 일부 현장에서 예약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못 받고 오히려 예약이 취소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네요. 네, 19일까지 예정된 이 고령층 백신 접종이 지금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위탁 의료기관들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예약자들에게 예약 취소를 잇따라 통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의료기관별로 사정이 달라서 전국적으로 뭐가 얼마나 부족한지 왜 부족한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집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예약한 예약자들은 지금 갑자기 백신을 원래 18일 또는 19일에 맞아야 되는 예약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고 하니까 좀 상당히 당황함을 표하고 있고요. 네. 방역 당국은 그래서 일단 좀 잔여 백신을 수거해서 백신이 부족한 기간에 공급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10명이 나눠 맞는 원래 백신 한 병을 10명이 나눠 맞게 돼 있는 거를 12명까지 이렇게 조금 더 나눠서 접종하는 식으로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대신에 그 접종자가 동의하는 경우 얀센 접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아니면 7월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공급량이 확보되면 취소된 예약자들부터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백신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방역 당국의 입장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번 주부터는 또 모더나 백신 접종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그 식약처에서 모더나 초도 물량 5만 5천 회분에 대한 국가 출하 승인을 진행 중이라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출하 승인 절차가 끝나면 해당 백신을 각 의료기관에 배송하고 이번 주 중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이 세 가지 종류의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더나가 추가되면 총 4종류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백신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 3분기부터는 백신 물량도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3분기부터는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게 이제 그 선택이라는 건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네. 그게 백신을 맞는 사람이 내가 뭐를 맞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금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네. 지금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모더나까지 포함해서 4종류의 백신이 접종이 되게 되고 네. 또 3분기부터는 만 18세에서 59세까지 경제활동 대상 그 연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대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접종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이제 어떤 백신을 접종할지 이제 요거를 말하자면 이것도 어떤 의료기관 운영하는 이를테면 의사의 선호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어떤 좀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런 방침을 운영한다는 건데요. 오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전국 위탁의료기관 13,000여 곳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뿐만 아니라 화이자, 모더나 같은 이런 mRNA 계열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예방접종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백신을 접종할지 종류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탁 의료기관의 희망에 따라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도 가능하게 조치를 한다는 건데 시설이 아무래도 좋거나 그렇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콜드체인이 이제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희망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그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아무데나 가서 그렇죠. 나 이거 맞을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선택권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개념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면 화이자도 맞고 화이자 백신도 이제 취급을 하고 네. 아스트라제네카도 취급을 하고 이제 이럴 경우에 좀 이제 오접종 이제 우려라든지 이를테면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되는 환자한테 다른 백신을 놓는다든지 이제 이런 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추진단에서는 지금 오접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별로 접종 공간, 인력, 시설을 구분하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고 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별도의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남아 있는 백신은 노바백스 하나만 남아 있는 거죠? 네, 국내 도입이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됐지만 아직 국내 도입이 안 된 거는 이제 노바백스 하나가 남은 겁니다. 네. 노바백스에서 임상시험 결과 90% 예방률을 보였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던데 유럽하고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일단 나야지 우리도 또 심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한 3분기 정도는 가야 아마 백신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음 달 5일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어요.
네, 오늘 오후 이제 한때 좀 그런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그 마치 이제 방역 당국에서 만든 것 같은 내용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아니라는 이제 문서가 이제 주로 카카오톡 같은 네. 메신저를 통해서 유포가 됐는데 뭐 여기를 보면 뭐 3주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4명인데 몇 명까지 1차적으로 늘렸다가 뭐 언제 이후로는 뭐 몇 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뭐 6명이다, 8명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 문서는 중대본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은 아직 협의 중이고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문서와 관련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단계별로 뭐 중간에 3주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뭐 단계별로 뭐 모임 금지 인원을 늘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부인도 나왔는데요. 중대본은 단계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6월 말 유행 상황, 지역별 의견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전환 직전 상황을 판단하여서 결정한 문제라면서 그렇기에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도 깜빡 속을 뻔했네요. 이거 아마 오늘 그런 생각하셨던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언론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또 보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NS를 타고 만약에 그런 이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으면 언론이 또 팩트 체크를 좀 해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실 이런 어떤 정부의 행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할 것 같다, 뭐 이런 예측 보도하고 뭐 이게 이렇게 하기로 뭐 가닥을 잡았다 이제 이런 확인을 거친 거는 좀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혼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하고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어서 그런가요?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온 지 21주년이 오늘 되는 날인데 큰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북측을 향해서 대화와 화해장으로 나오라 이런 메시지를 발신했어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류 협력을 시작하고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같은 작지만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북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서대문구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려고 한다면서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빌어 북한 최고 지도자와 당국자들에게 다시 한번 종중히 요청한다. 한반도 평화 시기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화와 화해의 장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의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데 뜻을 모은 데 대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여건이 무르익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서 DJ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이 21주년 기념식에 여권 주자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참석은 하지 않았고 영상 축사를 보냈는데 이 축사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14 남북 공동선언 성과도 6.15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면서 남북 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 화해와 평화 협력의 길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최근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지만 너무 낙담만 할 일은 아니다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셨다면 독자적 판단, 자주적 도전, 미국 정부를 설득할 용기와 논리를 갖추라고 주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조금 덜 남았는데 두세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금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됐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모두 원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통탄스럽다 이렇게 좀 유감을 표하면서 국민들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다시 6.15 정신으로 돌아가길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백신을 공급할 의향이 있다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통일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냈다고요? 네, 어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데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그래서 통일부에서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은 데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온 건데요. 네. 통일부 당국자는 협력 방식으로 남북 간 직접 협력과 글로벌 차원 협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통일부가 언급한 이 두 가지 방식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측이 북한에 직접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코백스 등 이 글로벌 협력 체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이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가능성도 닫혀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언급이어서 눈길을 끈 건데요. 이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에서도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는 나라가 없어야 한다는데 국제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9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회의에 출석해서 북측과 접촉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사전 교감이나 아니면 우리 측 제안을 북측이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북측이 굉장히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냉랭한 반응이었었잖아요. 이번엔 좀 호응하는 반응이 나올까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뭐 한다면 어쨌든 뭐 이에 대해서 북한에서 즉각적인 뭐 비난이나 그 거부 이제 이런 반응은 나오지 않은 점인데, 또 한편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6.15 그 21주년인데 보통 이제 관영 매체나 뭐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보통 언급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 언급이 없이 지나갔고요. 뭐 한미 양국의 거듭된 대화 촉구에도 지금 북한 당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 언급 없는 거를 긍정적인 메시지로 봐야 되는 건지, 6.15 공동선언 나왔는데 아무 메시지 없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메시지로 읽어야 되는 것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 직무회피를 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반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전현희 위원장이 오늘 직무회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전현희 위원장 오늘 결국 직무회피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의원들과 당의 자발적 동의와 요청 하에 진행된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로서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한 존중을 요청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직무회피 여부를 두고 고심한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로 이해충돌 대상이라 관계법령상 회피를 피할 수 없었지만, 야당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책무를 비겁하게 피하고 싶지 않은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되고 권익위 조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회피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안성욱 부위원장도 직무회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야당에서는 이 안성욱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다, 이제 이 점 때문에 회피 대상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냐, 이 전현희 위원장의 그 직무회피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그 취지로 해석된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전 위원장은 물론 이 문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인 안성욱 부위원장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요? 이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뭐 금융조회를 하든 뭐 개인과 관련되는 부동산 정보를 들여다보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보도가 어제 저녁에 나오긴 했는데요. 네. 근데 뭐 이거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뭐 처음부터 안 낼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권익위에 맡기느냐 감사원에 맡기느냐를 놓고도 상당히 오락가락 혼선을 많이 빚었기 때문에 아마 권익위에 맡기기로 급하게 결정을 하면서 이 서류 같은 게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아니 이거 뭐 그 맡겼다면서 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우리는 민주당에서 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했는지 방식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좀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 밝히고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아침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이 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안성욱 부위원장 직무회피 요구는 이전에는 못 들어봤던 거거든요. 지금 권익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전부 직무회피하는 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최근에 차관급 인사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지금 한 석 달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그 권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 뭐 야당의 어떤 뭐 정치적 시비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안성욱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 차관급 인사가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새롭게 쟁점을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검찰에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게 지난 6월 11일 전당대회였는데요. 네. 그 당선 직후에 기자간담회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 판단이 가장 전문적이고 공정한지는 이제 민주당 상황을 봐야 할 텐데 우리 당은 더 엄격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일각에선 특검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당 자료를 검찰에 일괄 내사 자료로 내고 내사를 받자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이제 어제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한 건데요. 네. 이제 요거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검찰에 의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뭐 해석이 나온 거고 뭐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특별히 부인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에 가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에 이제 이 얘기를 뜯어보면은 네. 일단 권익위에서 조사를 받겠다. 받고 조사 네.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검찰에 우리가 통으로 이제 내사 자료로 주고 예. 여기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알아서 잡아가라. 이제 더 엄격하게 하겠다. 예, 엄격하게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권익위 조사를 받지도 않은 상태고 심지어 이제 그 개인정보 제공 등에서 같은 논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쨌든 뭐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는 뭐 칭찬할 만한데 뭐 지금 당장 검찰에 뭘 내려고 해도 지금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뭐 그 신임 당대표의 어떤 의지의 표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민생경제 입법에 시동을 좀 건 것 같아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당장 이번 광복절부터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발표 직후부터 상당히 여론 반향이 있는 것 같은 발표였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이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G7 주요 7개 국회의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중 두 번째로 길다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전체 경제효과는 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 1천억 원이고 3만 6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대체공휴일 법 제안은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공청회도 연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 여론은 어때요? 오늘 그래서 민주당 소속 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오늘 발표한 조사가 있는데요. 국민 10명 중 7명이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한다. 이런 취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사실 찬성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동의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자체가 이제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야당에서 특별한 반응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지금 그 70%가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서 아마 야당이 뭐 설사 속으로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 입장을 밝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이 좋았던 적이 없었잖아요. 지지율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여론을 좀 살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발언을 했는데 한번 좀 먼저 듣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여의도의 어법으로는 이 말은 반대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더 논의해보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국회의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런 여의도 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이 청년다움을 벌써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일종의 견제구를 던진 건가요? 지금 지금 이준석 대표가 KBS 최강시사 일라디오 최강시사에 나와서 했던 발언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
KBS 시사본부에 나왔던 네, 어제 얘기한 오후, 거거든요. 예, 네. 예. 시사본부에 나와서 한 발언으로 알고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회적 논의를 더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사실 어떤 그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이 방금 어떤 견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 실제로 어떤 정책적인 고려보다는 좀 그런 좀 상당히 정무적인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뭐 원래 이 그 수술실 CCTV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특정 입장이 있었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의사 출신이라거나 사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신임 당대표에게 이제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신임 지도부의 입장이 뭐냐 그냥 이렇게 한번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이런 장점이 있지만 뭐 이런 단점도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이 네. 얘기는 사실 뭐 가타부타 뚜렷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사실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요. 특히 뭐 이게 여의도 어법으로 이게 반대의 다른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향후에 이제 다른 논쟁적인 사안에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 표명을 할 여지를 좀 좁혀놓는 뭐 그런 자충수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면에서 좀 우려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의미를 뭐라 할까요? 오버해서 과잉 해석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지적도 해주셨는데 일단 좀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당대표까지 맡았으니까 좀 선명한 입장을 듣기를 원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실망감도 좀 표현을 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는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 모르겠다는 얘기였어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였어요. 마지막에 보면 어떤 게 더 긍정적인지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 네. 이제 이게 윤 원내대표 표현에 따른 여의도 어법으로 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제 대선 움직임도 좀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오늘도 8월 입당론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이제 버스 정시 출발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조만간 또 여의도에 등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좀 다소 견제랄까요? 어쨌든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당원들이 지지해줄 것도 아니다. 뭐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8월 말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입장을 다시 재강조를 했고 특히 윤 전 총장뿐 아니라 어떤 대선 주자도 정치 입문 선언이나 우리 당과 보조를 맞춰가는 과정을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내년 그 대선까지 최소 6개월 정도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언급도 해서 역시 조기 입당론에 대해서 좀 압박하는 입장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그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던 저항의 이미지 외에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 측 그러니까 대선 캠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동훈 대변인이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대변인은 지금 6월 말 7월 초쯤 지금 본격적인 여의도의 어떤 정치 무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정치 참여 선언을 언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건 없지만 대략 6월 말 7월 초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네. 사실 오늘 오전에 이 이동훈 대변인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준석 대표 등 이제 국민의힘에 그 조기 입당을 촉구하는 이런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받아치거나 각을 세워당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제 보조를 맞추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오늘 방송에서 윤 전 총장의 시간표와 이준석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11월까지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8월에 버스를 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윤 전 총장도 그 캘린더를 염두에 두고 국민 여론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 여론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 윤 전 총장은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다 이런 해석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대변인이 한 말 중에 국민의힘에 그냥 들어가는 것은 윤석열식이 아니다. 윤석열 페이스대로 가야 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다.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시간표가 상충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국민의힘 캘린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뭐 네. 그 결국은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기운 건데, 다만 조금 이제 여지를 둔 게 이제 그냥 들어가는 건 윤석열식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한 부분이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조기 입당론에 대해서 이 너무 좀 국민의힘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말하자면 야권에서 가장 지지율 면에서 선호도 면에서 앞서가는 주자인데 네. 이른바 그 여러 명 중에 하나 뭐 원오브 댐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참모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뭐 우려를 표현하는 것도 있어서 아마 윤 전 총장은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윤 전 총장이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한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네요. 네, 역시 오늘 윤 전 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그 입장문을 내서 이 사실을 네. 밝힌 건데요.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이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했다면서 방명록에 정보화 기반과 인권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이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오늘 6.15 21주년을 맞아서 이제 공개된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윤 전 총장은 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뭐 천안함 생존 장병을 만나고 뭐 그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등 이른바 안보 보훈 관련 이제 상당히 그 보수층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에 좀 소구하는 그런 행보를 이어왔고, 오늘 이제 김대중 도서관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달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입장문 발표 등은 좀 이와는 좀 대별되는 통합의 의미, 이런 것을 담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시간표에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태경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하태경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 중에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하 의원은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시대 교체라면서 국민의 바람은 낡은 20세기 정치를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경선 연기론이 자꾸 나오네요. 네, 지금 경선 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좀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도 오늘 오프라인 모임을 열었는데, 네. 여기서도 좀 찬반 양론이 대립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김두관 등의 대선 주자를 지지하는 의원들 측에서는 경선 연기가 좀 필요하다. 네. 뭐 연기뿐만이 아니라 뭐 방법도 좀 다시 재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반면,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오늘 브리핑에서 경선 연기 여부에 관한 논의가 많이 됐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된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입장이긴 하지만, 박 의원이 대선 경선 연기론 논의 자체도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시선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박용진 의원 얘기가 저도 약간 그 눈에 띄더라고요. 그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박 의원이 이미 늦었다. 아, 이미 늦었다. 네, 지금 빨리 치열하게 토론을 시작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로시장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온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차별금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15년째 필요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이번에는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분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의당이 오늘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우선 장 의원께서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난 6월 29일에 대표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먼저 우리 사회가 지금껏 존재해왔었던 여러 차별들 중에서 특히 법률을 통해서 금지해야 되는 차별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또 그런 차별을 우리 사회에 누군가가 겪었을 때 어떻게 그 피해를 어디에다가 호소하고 또 이걸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네. 그거에 더해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그런 차별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담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라고 하는 걸 제 법안은 담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성별, 장애, 나이, 뭐 인종, 아니면 뭐 학력이나 뭐 성적 지향 이런 등등을 이유로 크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누려야 되는 4가지의 영역이죠. 고용이나 교육, 혹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나 이용, 그리고 어떤 투표와 같은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런 이유들로 차별을 한다면 그것을 이 법이 금지하는 어떤 차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중요하게 이제 가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을 이런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 차별하는 시민들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금지되는 차별 행위를 한다고 해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진정을 하고 그에 합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법입니다. 근데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게 그 10만 명 넘어서면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님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서 이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제가 작년에 발의한 법은 이미 지난 9월에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이 달성되면 그 청원에 관련된 입법이 발의가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 이제 병합해가지고 본다고 보시면은 되는데 어쨌든 청원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떤 여러 가지 사유들을 대서 그걸 심사를 하는 것을 일정을 늦출 수 있는 또 이런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제가 발의한 법안과 병합이 돼가지고 법사위에서 심사가 될 것인가 아닌가는 여전히 어떤 정치의 영역으로 이제 국회 차원에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언제 그럼 뭐 법사위에서 처리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촉구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이 17, 18, 19대 계속 발의는 됐는데 국회 문턱을 못 넘었어요. 네. 이렇게 법 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뭐, 일각에서는 뭐, 종교계의 반대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네. 제가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당장 발의된 법안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말하자면 어떤 찬반을 떠나가지고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것도 아니고 지난 2007년까지 거슬러 가서 제가 발의한 걸 포함하면 8번이나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네. 지금껏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거든요. 그건 말하자면 이 법을 다루는 것 자체를 국회가 꺼려왔다는 것이고요. 물론 그것은 이제 앞서 많은 분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극우 내지는 뭐 보수 개신교 일각에서 이제 이 법을 사실 이 법의 내용과는 좀 전혀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기는 한데요. 근데 반대의 목소리는 2007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 찬성의 목소리는 사실 굉장히 커져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회에 있는 여러 이제 정치인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지도부가 이런 변화된 시민들의 인식 대신에 굉장히 과잉 대표되어 있는 일각의 반대 목소리에 굴복해서 당론을 통해서 자기 의원들을 보호하면서 이런 국민의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이렇게 힘있게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대신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 뒤에 숨어서 정작 국회에서 이끌어내야 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 그 책임을 좀 방기해온 그런 이제 눈치 보기와 무책임함의 그런 이유가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 동의 청원까지 받았는데 법안 심사 안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만 동의 청원이 달성된 이상 더 이상 지금처럼 외면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어제 그 청원이 어제 오후에 달성이 됐고 어제 오후부터 오늘 하루 종일 상당히 양당 내지는 여러 정치권에서 나왔었던 메시지들이 이제 그런 변화를 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당장 어제 이 청원이 달성이 됐을 때 그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이제 한 라디오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논의가 숙성됐다 이런 말을 했고 네. 또 이 차별금지법이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안에 공감대가 있다라는 식으로 확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논의를 닫는 게 아니라 여는 방식의 워딩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당장 오늘도 이 민주당의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이번 달 중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책위 의견을 준비해서 뭐 이제 회의에 전달하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당장 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차별금지법을 빨리 검토하고 또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을 보면 확실히 이 민심의 변화를 느끼고 그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켜야 될지를 말하자면 각을 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전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런 움직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차별금지법 발의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의원님 법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하시는 법안은 제가 차별금지법을 작년에 발의하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좀 업데이트를 해서 내놓은 평등법 시안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발의를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하신 이래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중간중간에 조금씩 알려진 법안의 내용이 계속 좀 변하고 있어서 발의를 하신 다음에야 좀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하기 조금 전에 이제 이상민 의원님하고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 네. 의원님께서 내일 평등법을 발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면 구체적인 그 이상민 의원 안과 제가 발의한 법안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눈치 보기다. 이렇게 또 지적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또 일부 종교계의 압박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동성애를 장려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나왔는데 이런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금지 사유 중에는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차별금지법을 떠나서 일단 모욕죄라던가 아니면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타인의 인권을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지는 권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차별금지법에서 만약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바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 딱 거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성애에 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구를 좋아할지 말지는 그 각각의 개인한테 맡겨져 있는 것이지 국가가 뭔가를 장려하거나 혹은 장려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관련해서 규정하는 사항은 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뭔가를 배우거나 혹은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 딱 거기까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그 이상으로 장려할 수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 그 일은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반론도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개별 법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법조항들이 다 있는데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개별법으로 입법된 것은 말씀하신 고평법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몇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몇 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아직 입법되지 않은 차별 내용들은 각각 다 따로따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는가라는 반문을 저는 오히려 하고 싶고 국회에서 법 하나가 통과되는 게 굉장히 정말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한데 매번 그런 개별적인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입법 자원의 낭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합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 좀 짚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차별을 받았는데 제가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노인이면서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이걸 차별이라고 주장해야 될지 아니면 노인 차별금지로 해야 될지 여성 차별금지로 해야 될지 이거를 차별을 무자르지 딱 나눠가지고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사유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의 복합적인 속성을 다루기 위해서라도 이 복합차별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정의당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제 대선 준비단 첫 전체회의를 여셨다고 들었어요. 네. 10월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하던데 이 마땅한 간판급 주자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후보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아직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안에 실력 있는 후보들이 출마를 분명히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어떤 분들이 이제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이제 그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시간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네, 분명히 실력 있는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당은 아직 나올지 말지도 모르는 후보를 막 거론하면서 분위기를 띄우잖아요. 네. 정의당은 좀 더 분위기 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들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후보들을 통해서 가셔야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승부할 것인가 그리고 또 승부를 치르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도 또 새로운 어떤 국민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제가 지금은 대선준비단의 정책위 의장 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정의당 대선준비단이 이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이제 검토하는 아이디어 중에서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확정되기 위한 어떤 당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토론의 네. 단계에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방성이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활짝 열어서 네. 가능한 이 폭넓은 민심을 담아서 안을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런 인식에는 많은 분들이 당내에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장 의원께서도 30대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도 30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공정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이번에 이제 일정하게 바람을 일으키고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것 이런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공정한 경쟁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 경쟁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 또 차별과 혐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한 이런 기후위기 문제를 단순히 어떤 이런 공정한 경쟁이라는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좀 무리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이 공정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보면은 결국에는 뭐 시험 봐서 결정하자 이런 얘기로 지금은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어릴 때부터 무수한 시험을 봐왔던 시민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성적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사회라는 게 결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시험이 줄 수 있는 공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시험 볼 자격에 있어서만 공정한 것이고 이미 불평등이 너무 팽배한 사회에서 그 시험이 공정하다고 해서 그 불평등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제1야당의 엄연한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대표라면 공정 경쟁이라는 것이 결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모든 사회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네. 문제는 알겠습니다. 불평등이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